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칼수학학원 원장 김동욱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최초 계획이 원래 한 10분 정도만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광고도 안 하고 그냥 문자만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희 중등은 이렇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중등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저희의 어찌 보면 좀 거창하지만 철학, 그 다음에 저희의 교육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3월에 초등을 런칭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호응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초등 어머님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가볍게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잠깐씩 오시라고 해서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저하고 그 다음에 중등부 부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초등부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고등부 전문 선생이고요. 그러면 초등부 어머님들한테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니 고등교육은 그럼 초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등부 가가지고 잘 할까요? 하다못해 몇 번 수상을 봐야 1등급 받나요? 뭐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하는 자리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고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몇 분 안 되면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발표 형식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3부를 마련했으니까 그때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은요. 1부는 자유학년제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2부는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에 대해서 중등부 부원장 강하란 선생님이 하시고 3부는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예비 중1 설명회는 처음이라 예비 고1 설명회는 매년 하고 11월 초에 또 하고 하는데 처음이라 저도 좀 떨립니다. 초등부 어머님들이 어떤 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지 걱정도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이슈는 없어요. 그럼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 뭐가 다르냐? 2017년도 이전에는 자유학기제라 그랬어요. 한 학기만 시험 없이 가자. 네. 근데 17년도부터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17년도부터는 이제 중1 1년 동안을 시험 없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시험 없이 가자라는 거는 어찌 보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얘기고 원래 취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자. 그 다음에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평가도 별게 없어요. 자유학기 활동을 221시간 동안 편성 운영해라. 그럼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다른 걸 좀 하는 거예요. 교과 과정 외의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종이로 평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활동 상황, 학생 중심 수업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겠다. 과정 중심이란 건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는 걸 보면서 관찰해 가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은 크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중등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자유학년제를 하기 전과 과정이 달라졌는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학 입장에서 보면. 배우는 건 똑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매년 지금 내용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뭐 소인수 분해라든가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좌표와 그래프, 정비례와 반비례. 이런 것들 상급 학년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뒤에 있는 도형을 좀 뺐던 게 고등부 입장에서 보면은 기하가 지금 선택 과목이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절대평가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중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과. 예, 혹시 한 3, 4년 전에 입시를 하신 어머님들은 기백은 원래 옛날에 기백이었죠. 기백은 원래 수능 내용에도 들어갔고 뭐 하지 않았냐. 이과 수학에서 하지 않았냐. 지금은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 안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좌표와 그래프, 정비례와 반비례는 어머님들 미분적분 아시잖아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미분적분은 함수예요. 1학년 때 함수를 배우고 중3 때 2차 함수를 배워요. 그러면 함수를 배우는데 그래프를 볼 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게 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약간 엽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수학이라는 건 단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영어는 언제라도 시작해도 괜찮은데 수학은 밑에 단계가 해결이 안 되면 위에 단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때 소인수분해 같은 거를 제대로 못하거나 뭐 방정식의 개념을 헤매거나 이렇게 해서 나 시험 안 보니까 대충 하겠다. 그래서 어머님들 뭐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뭐 선행 위주로 가겠다. 이러면은 여기서 빵꾸가 나버리면 뒤에 위에서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딱 한 가지만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예. 적어도 빵꾸는 내지 말고 가자. 네. 두 번째 테마입니다, 이제. 짧게 갈게요. 핵심적인 것만. 현 정부 새 대입제도라는 거창한 거를 지금 이번에 이제 현재 정부의 교육부 업무보고에 이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넣어놓은 건데 지금 예비 중일 어머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비 중일 어머님들? 네. 예비 중일 어머님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보셔야 돼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 현재 교육과정은 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1.5년도부터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고 1.5년도에 개편이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총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22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25년도부터 할 건데 올해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22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죠. 총론 강령이 연기가 됐습니다. 10월 달에 총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청회 중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많아요. 무슨 노동이란 말이 이번에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노동의 숭고함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좌파 우파 막 싸우고 막 몸싸움 벌이고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청회 중에.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다 때려치고 교과 입장에서 보면 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고교 학점제라는 게 뭐냐? 선택해서 듣겠다는 거예요. 대학처럼.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동안은 뭐였냐? 단위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제. 수학은 3단위, 기간은 1단위. 그래서 단위제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몇 개 선택 과목만 그냥 선택해서 들었는데 고교 학점제는 1학년 때까지만 상대평가하고 2, 3학년 거는 다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통과목 1학년 때 다 하고 그것만 상대평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 정권에서 그 법제화를 시켜버렸어요. 네, 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어머님들. 이건 중요합니다. 법제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정권 들어와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과목들을 많이 개설할 수 있느냐, 고등학교에서. 그런 어떤 인프라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두 번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어요. 있는데, 일단 전 정권에서 법제화를 시켰다 보니까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다수 의석이 전 정권에 있는 쪽이다 보니까
현재에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권에서 하는 얘기는 좋다. 고교학점제 가겠다. 근데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게 왜 2022 교육과정이냐면은 선택을 하는 과목들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과목이 여러 개니까. 어머님들 머릿속에 생각하시기에 과탐 4과목, 국영수, 과탐 4과목, 사탐 몇 과목,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능도 보고 상대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하려면은 여러 가지의 과목들이 개설이 돼야 되고 그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전면 시행은 25년도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혼란을 많이 야기시킬 겁니다. 야기시킬 거고 지금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교사들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영신여고에서 무슨 과목이 개설됐는데 그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실도 없고 예컨대 선생님이 없다. 근데 여기 불안고등학교에서 그 인프라가 된다 하면은 영신여고 학생들이 불안고 가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이슈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단 대입제도는 총론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고교체제 개편안 시한 마련한다고 해서 지금 또 외고 없앤다고 하고 자사고하고 이거는 살려놓는다고 외고 어머님들 교육부 앞에서 또 피켓 들고 그랬잖아요. 아직 마련도 안 됐어요. 계속 언론에 떨구고만 있는 거예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수요조사하고 고시를 하겠다. 대입제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의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 예. 그 다음에 대입제도 개편안까지 마련하겠다. 24년도까지. 이런 게 생각이고요. 예비 중일은 2029학년도 대입입니다. 외우고는 계세요, 그거는. 어차피 파이널은 대입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29학년도가 대입이다. 그런데 28학년도 대입까지 해서 이 로드맵을 완성을 하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왜냐면 지금 현 중1들이 한번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마루타는 아니잖아요. 마루타 된 기수들 굉장히 많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다 설명드렸고 현 6학년 예비 중1은 중학과정은 1호 개정 교육과정, 고등과정이 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22 개정 교육과정은 아직 발표가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교학점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고교학점제 25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걸로 법제화가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불변이에요. 예. 이수하고 누적 학점 기준에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이수. 이수라는 거라는 게 뭐냐면은 절대평가를 해서 그냥 낙제를 하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교육 제도를 만드는 사람과 현실과 좀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죠?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취지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내신은 상대평가에서 대부분 절대평가, 성취평가제를 절대평가라는 말이 좀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라는 말을 써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해서 위주로 전환된다. 선택과목. 근데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1학년 때는 공통과목. 그걸 상대평가 하겠다. 2, 3학년 때는 선택과목으로 하겠다. 대신 선택과목은 다 성취평가제로 하겠다. 요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배우는 건 그건데 대입은 어떻게 할 거냐. 제 별 3개 쳤죠. 이거 약간 좀 별이 5개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기존 대입은 내신 수능 위주였어요.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내신 이외의 요소.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총장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뭘 보고 좋은 학생을 뽑냔 말이죠. 그럼 내신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1학년 때 내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학년 때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등급도 안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내신 이외의 요소, 학생부 교내 수상, 면접, 대학별고사, 수능 점수 등. 근데 이게 지금 학생부 교내 수상, 면접 이거는 뭐가 떠오르세요? 학종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학종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 지금 불공정 뭐 이런 아시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입까지 가려면 로드맵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뭔가 정말 어그러진 모습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법을 바꿔서 뭐 해가지고 쭉 일사천리고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능 체계까지 개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존치가 된다면 그냥 남아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공통과목 갖고 수능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선택 과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수능을 볼 것이냐. 그럼 수능 체계에 대해서 대폭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결정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결론은 뭐냐? 제가 여기다 안 썼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도 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렇게 보면 결론은 어머님들이 저기 대학 총장이라면 어떤 학생들 뽑겠어요? 국영수 잘하는 애들 뽑아요. 국영수 잘하는 애들 뽑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무슨 뭐 대외 활동 잘하는 아이들 그거는 지금 좀 네거티브 하잖아요. 국영수 잘하는 애들 뽑아요. 일단 국영수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리 옛날 무슨 뭐 학력고사, 그 다음에 그 전에 무슨 뭐 예비고사, 본고사 뭐 이런 시절에도 결론은 국영수였어요. 지금 수능도 국영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일단은 예비 중인 어머님들은 국영수에 올인하자. 대신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영수에 올인을 하셔서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짧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분은 이건 이제 개정교육과정 이제 중등수학 예비 중일 어머님들이니까 예, 보시라고 한번 넣어드렸고요. 이분은 이제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에 대해서 저희 중등부 부원장님이신 강아람 부원장님이 발표를 하실 겁니다.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등부 부원장 강아란입니다. 우선 마이크 좀 벗을게요. 네.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먼 미래시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내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거나 내후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님들은 지금 당장 중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정말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노원구 지금 중학교의 수학 과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지금 보시면요.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들이 지금 현재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항상 어머님들도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나서 심화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기본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심화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은 기본에 충실하자. 자, 두 번째는 서술형 문제 배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점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까다롭게 채점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감점 요인이 많아서 서술형을 100점을 맞는 아이들이 사실 조금 적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교과 과정은 요번에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가벼워지긴 했거든요. 예전에 중학생들이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내용은 쉬워졌어요. 근데 시험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화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잘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개념을 가지고 탐구학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요새 교과서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을지중학교, 작년 을지중학교 시험이에요. 3학년 2학기 시험. 교과서랑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교과서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학원에서만 막 그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개념 중심에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수업은 하지 않았어요. 개념 설명은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다 하나하나 붙어서 설명을 해주고 유형별로 하나씩 보여주고 아이가 풀어내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유형이 어느 정도 다 다져진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유형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로 했었죠. 원래는 시험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하나하나 개념을 아이들이 스스로 노트를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 노트를 만드는 게 아이들이 이제 개념을 잘 모르니까 책을 보고 베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강의를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쓰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쓰기만 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쓰면서도 조금 기억은 남기는 해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죠. 그럼 옆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디까지 이해를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까지 외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또 이 아이가 분명히 어딘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첨삭해주고 해서 이 아이가 그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점점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술형 대비를 좀 해야 하는데 올해 불암중학교 시험이 2학년 2학기 불암중학교 시험이 올 서술형이에요. 총 14문제. 그 전에는 사회 과목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과목이 서술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이 올 서술형으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문제를 가지고 100점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서술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 본인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본인의 생각을 막 말로 쓰는 것도 어려운데 수학의 수학적 언어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학적 언어라는 것도 써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초등부 때부터 이렇게 서술형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어머님들 혹시 저기 밖에 나가시면 저희 초등부 아이들 서술형 한 노트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오면 하루에 한 문제 정도씩은 꼭 서술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문제를 다 서술형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근데 그거는 사실 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서술형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생각을 정례화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정례화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창의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정례화시키면 창의력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은 시키되 다른 모든 문제까지 다 그렇게 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꾸 연산에서 실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그런데요. 머리가 빨라요. 본인이 계산하는 게 너무 빠른 거예요. 맵이 막 빨리 가요. 근데 손이 못 따라가요. 본인 생각을 손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연산에 실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계속 풀어라 그러다 보면 그 머리가 빨라지지가 않고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초등에서는 연산에 실수가 조금 생기더라도 서술을 잘 못하더라도 방법이 맞았으면 우선은 잘했다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서술형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건 계속 보여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등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점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젠 정례화 시켜야 되거든요. 중등은 풀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시키기가 딱 좋아요.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한두 줄로 풀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놔야 고등학교 가서 감점을 안 당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이번 저희 선생님들이 다 첨삭을 해주신 건데 이 친구는 잘 못하는 친구여서 선생님 첨삭이 조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선생님이 이 친구가 좀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걸 틀리지는 않았으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풀이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봐야 흉내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가 흉내를 내다가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언어든 자기 있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준비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이 되고 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올해 1학기 기말 불암중 시험이거든요. 자, 내용 자체를 보시면 이 문제는 고등수학 하에 있는 함수 문제예요. 함수의 기본을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럼 선행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 함수의 정의를 배우거든요. 그럼 함수의 정의와 그리고 2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는 경우의 수와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2차 함수 그 세 가지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심화 공부를 조금 하고 생각의 폭이 넓은 친구들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다 쌓여서 이 문제를 다 토탈로 해서 풀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이 친구도 보면은 막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들은 아니어서. 근데 그렇다고 수학 하를 한번 선행한 친구들은 그래도 좀 봤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조금 유리하긴 했겠죠. 그럼 선행을 해야 되느냐? 심화를 해야 되느냐?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는 1학기 기말 중계중 시험 문제거든요. 문제가 보시면요. 길어요. 아이들은 세 줄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서 못 풀어요. 계속 얘기가 미디어에서 나오죠. 문해력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머님들이 약간의 문해력 기르기는 좀 해주셔야 될 게 맞아요. 지금 수학도 언어인데 끊어읽기 못하고 그리고 단어를 좀 많이 몰라요. 엊그저께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중3인데 1.5리터 들이의 물통 이렇게 했거든요. 1.5리터 들이의 물통. 근데 선생님 들이는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는 거를 아이들이 몰라요. 그리고 기초대사량과 나이와 기초대사량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니? 라고 물어봤는데 기초대사량이 뭔지 몰라요. 물론 그건 모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시험 문제는 나온단 말이죠. 기초대사량이란 말이. 근데 아이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 시험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모르는 게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휘력을 좀 길러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와서 갑자기 어휘력 기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어머님들은 초등부 어머님들이시니까 좀 단어를 많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조금 책 좀 많이 읽히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제일 지금 궁금해하실 심화와 선행은 어떤 비율로 돼야 하느냐? 그럼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선행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적어도 수상 정도까지는 보고 입학을 시켜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이제 서울대 아니면 뭐 카이스트, 공대를 보내실 분인 거죠. 네, 아이가 소화할 수 있으면 수상이든 기하 빅터든 뭐 다 시켜서 보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저 집 아이가 저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아이도 저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어디까지 해서 보내십시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이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만 선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처럼 수학하를 봤으니까 저 문제 맞잖아요가 아니에요, 언니. 심화로 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게 맞아요. 고등과정 수학 문제는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선행으로 해결될 수가 이제 없어요. 대학 수학을 끌어와서 그 문제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사고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사고력을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은 바로 심화 문제를 계속 풀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심화는 어디까지 풀려야 하느냐? 이것도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아이마다 달라요. 자, 더하기 빼기 이제 시작한 친구 있어요. 이제 더하기 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5자리 더하기 6자리는 심화 문제예요. 이제 더하기 빼기를 이제 배운 친구는. 근데 어떤 아이는 더하기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자마자 막 몇 자리든 상관없이 다 더해버린단 말이죠. 이건 이 친구는요. 그러면 6학년 때 고등과정 다 하고 보내도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평범한 우리 아이들은 심화가 바로 뭐냐? 3자리 더하기 4자리 이 정도까지 하면 이건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의 원리를 알려주고 곱하기의 원리를 알려줘서 이 아이가 또 잘하게 된다. 그럼 또 곱하기 어느 정도 심화까지는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그럼 우리 아이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데 어디까지 선행을 하고 어디까지 심화를 해야 되느냐는 그 아이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어머님 욕심이 조금 있으셔도 살짝만 양보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좀 조율을 좀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어머님 욕심에 맞춰서 옆집 아이가 하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나중에 아이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수학도 그렇고 모든 과목이 내가 열심히 머리를 끙끙거리고 풀어내는 성취감을 얻어야 이 과목이 너무 재밌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취감이 없이 무조건 어려운 문제, 새로운 개념 이것만 계속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수학은 어려운 과목, 트라우마만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목표는 뭐예요? 어쨌든 재밌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심화와 선행의 비율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저희가 이걸 써놨는데요. 잘못된 선행은 학생들한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 잘못된 심화 역시도 아이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성취감 없이 너무 어려운 문제만 계속 풀리면 이 친구는 수학이 정말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트라우마를 깰 때까지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저희 반 친구예요. 똑같은 중학교 2학년 친구. 자, 지금 이 친구는 1품으로 2학년 2학기 과정을 지금 심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직 교재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일 높은 난이도가 블랙라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라벨 바로 밑에가 1품이에요. 그래서 1품 문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요거를 심화로 문제로 풀고 있고 지금 이 친구는 라이트센이라는 문제로 선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상을.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있는 친구는 지금 선행이 조금 더 비중이 높죠. 그래서 이 친구는 1품 이상의 그 블랙라벨까지 가기에는 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고등과정에서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폭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요구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선행을 조금 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깊이 있지 않은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얘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수학 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훨씬 빠른데 그럼 우리 아이가 너무 늦춰지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다 키워서 보시면요. 걸음마 일찍 하는 친구 있고 걸음마 늦게 하는 친구 있죠. 근데 지금 다 똑같이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를 둘을 키웠는데요. 큰애는 되게 빨랐고 둘째는 좀 늦었어요. 큰애는 너무 빨라서 말도 빠르고 공부도 수학도 잘했거든요. 근데 둘째는 너무 늦어서 구구단도 2학년, 3학년 때 외우고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대학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다만 목표가 조금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의 목표가 좀 다를 거예요. 뭐 카이스트 공대, 서울대 공대 모든 아이들이 다 거기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옆집 아이가 더 빨리 걷는다고 조바심 절대 내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 친구가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네,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만 어디서 똑같아지느냐? 고등학교 가면 똑같아져요. 이렇게 공부한 애들이요. 고등학교 가면 똑같아져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심화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아이마다 좀 차별 있게 지금 심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가 빨리 크는 아이가 있고 좀 천천히 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크는 애들은 빨리빨리 해주는 게 맞고요. 조금 천천히 크는 아이들은 계속 기다려주면서 계속 조금씩 넓혀가면 언젠가, 그게 언젠가가 언제냐면 봐도 고등학교 가면이에요. 다 똑같아져요. 그때 가면.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너무 늦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를 조금 믿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믿으시면 또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조금, 체크는 조금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학원의 자랑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매일 학생들이 오면 이렇게 데일리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건 모든 학원들이 다 똑같이 데일리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데일리 테스트가 선행하는 친구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개념을 묻는 문제를 데일리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이나 심화 과정을 하는 친구들은 복습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도 보면은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수학 하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는 자기 학년의 과정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자기 학년의 과정을 잊지 않게 가끔 한 단원씩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 학년의 과정을 잊으면 그 위에 있는 과정을 아무리 잘해도 여기를 잊어버리면 다시 그 선행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는 그걸로 저희가 데일리 테스트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오답이 생기면 어머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오답 노트시잖아요. 그쵸? 근데 오답 노트도 저희가 해보니까 숙제가 돼요. 그냥 쓰고 말고 쓰고 말고. 아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바쁘거든요, 아이들도. 그래서 이 데일리 테스트를 하면 틀린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틀린 문제는 저희가 같은 유사 문제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를 동일 문제를 풀어야 돼요. 숫자가 조금 바뀌거나 도형이 살짝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세 문제를 풀고 그게 히스토리로 남아요. 그럼 저희가 일주일이면 일주, 2주면 2주, 그 기간 안에 그동안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숙제로, 과제로 내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그동안 틀렸던 문제를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는 오히려 오답 노트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OMR 카드를 쓰는 걸 조금 낯설어 하죠. 그래서 저희도 1학년 친구들은 중2, 3학년 친구들이랑 똑같이 1년에 4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똑같이 저렇게 봐요. 이제 1학년 친구들 전부 다 같이. 그래서 선행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일주일 정도는 자기 학년에 시험 대비하듯이 해서 일주일은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험 기간을 거치고 시험을 저렇게 봐요. 시험을 보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줄 세우기를 좀 하는데 이 줄 세우기 하는 거는 객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저희가 선생님들이 보는 게 저 혼자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선생님이 보는 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할 때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객관화 시켜서 보니 한 이쯤 있더라. 난 한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얘가 여기 있더라. 그러면 심화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선행을 조금 줄이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네? 그러면 심화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선행을 좀 더 늘리고 해서 그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내 수준이 이 정도까지 됐구나도 알 수 있게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학교도 넣고 출결 번호도 넣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도 넣어도 아이들이 누구누구인지도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없앴어요. 조금 밑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속상해해서 없앴어요. 그래서 1, 2, 3등까지만 이름을 붙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점수만 넣어요. 본인 점수만 어디쯤 있는지만 알게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선생님들이 서술형 준비를 굉장히 잘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학원에서 모의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모의 테스트는 작년에 이 근방 학교들의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해서 저렇게 시험을 봐요. 보고 나서 서술형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밖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시판에 게시도 해놔요. 자, 하는 이유는 잘하는 친구들은 으쓱거리라고 그리고 아직도 서술형이 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서술을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 한 번쯤은 보라고 저희가 저렇게 게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점점 아이들이
본인이 좀 빠지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내 친구가 해놓은 거랑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쟤는 또 저렇게 설명해놨네, 쟤 되게 잘했네, 이러면서 자극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저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머님들 보시라고 요 금방 학교 학생들 일반고 특성화고 그 졸업 학교 진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아마 어머님들 그 자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 이제 3부는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여기서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런 것들 그냥 허심탄회하게 아까 선행심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찌 보면 가장 어머님들이 귀에 솔깃하실 부분이 선행심화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대학생 자녀가 있거든요. 네, 우리 강 원장님도 대학생 자녀가 있고 또 취업도 저기 딸이 있고, 네. 그래서 그 긴밀하게 이렇게 아주 면밀히 보셔야 돼요. 고등부 올라와 보면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은 걸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인 거를 질문하는 거죠. 얘가 왜 그럴까? 참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잘 풀어요. 오히려. 근데 기본적인 개념적인 문제를 왜 못 풀까? 보면은 이게 너무 위에만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내미 약간 얘기를 하면 재현고등학교 나왔는데 중계중학교 나왔는데 370명 중에 340등으로 졸업했어요. 중학교 때. 저희 아들 지금 22살이거든요. 22살이구나. 예, 22살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늦게 트인 거죠. 그래서 운동만 맨날 하고 학원 다니는데 여기 가방에 연필 하나만 달그락달그락 갖고 다니는 안 깎은 연필 있잖아요. 답답하죠. 그런 거 보면 깎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글씨 쓰는 거 보면 여기 두꺼운 그 글씨로 손을 이만해서 이렇게 쓰고 근데 저는 푸싱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를 줘버리면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은 예컨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3 아이가 수학 하에 경우의 수를 하고 있다. 근데 경우의 수를 하는데 순열조합이란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그때 잠깐 졸았거나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내가 숙제를 잘 안 해서 개념이 잘 안 익혀졌다. 그 다음날 선생님하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무슨 단어에 대한 뜻도 모르고 기호 어머님들 이런 기호 모르시죠? 5 퍼뮤테이션 3이에요. 퍼뮤테이션이란 말이 전문 용어죠. 어찌 보면 수학 용어예요. 이게 1학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5P3이란 걸 쓰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이걸 알겠냔 말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고등학교 수학은 어려워.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초라 그러나? 기본, 응용, 심화란 말 되게 싫어해요, 저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는 어떤 학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학원에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저기. 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얘를 중2인데, 저기 수학상을 한번 시켰어요. 3달 동안. 아무것도 뭐 평가하고 뭐 했겠죠. 시켰어요. 그러면 그 학원에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재 바꿔요. 얘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일사천리로 나가죠. 그럼 두 번째 응용하면 뭔가 응용이란 말을 붙여주면 어머님들 좋아하시잖아요. 일단 우리 애가 응용을 하는구나 이제.
그거 이제 끝났어요. 또 시켜야 돼. 심화예요, 이제. 정석입니다. 실력 정석까지 하고요, 얘가. 실력 정석은 1등급 아이들도, 고등학교 1등급 아이들도 안 풀어요. 그건 저희 때 얘기예요, 학력고사 때. 저 실력 정석 했습니다. 저 이과라 가지고 실력 정석 연습 문제까지 다 했어요. 그때하고 지금 트렌드가 달라요. 수능이나 심화의 어떤 과거 애들 위주로 씁니다. 근데 그 교재에 뻑가시잖아요, 어머님들.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면밀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면밀히. 제가 여기 재원생 어머님들도 중학교 어머님 계시겠지만 중등 아이들 선행시키는 거에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어요. 저희 학원은. 그러면 다른 학원 선행하는 많이 빼는 학원들을 가기 위한 학원이냐 이렇게 묻는 어머님도 가끔 계셨어요. 기분 나빠요. 왜냐? 걔네들이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가르치는 수준이 빤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고1, 고2 과정 중학교 선생님들이 마치 애들 여러 명 모아놓고 인테리어 잘해놓고 큰 학원이니까 팜플렛도 맛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그런 수준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수준이 낮습니다. 예. 제가 그걸 까대는 게 아니고 대신 좀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정말 선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테스트를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아까 제가 학원생과 상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쌤하고 상담할 수 없으니까 학원쌤 담당쌤하고 면밀히 좀 정말 가도 되냐? 예.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들내미는 어떻게 됐냐? 지금 제2대학교 간호학과 가 있어요, 아들인데. 예. 문과로 가려다가 문과 갔다가 재원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 그때 문이과 있을 때니까 2학년 2학기 때 이과로 바꿨어요. 7년 만에 처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과정도 모르더라고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이과를 가겠다고 그래서 다 말렸는데 그냥 해봐, 한번. 했더니 재수했어요. 재수해서 M대를 갔는데 본인이 작을 받은 거죠.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하면서 재수학원에서 꽤나 걸어다니면서 혼자 고민도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호학과 괜찮은 간호학과에 가서 저는 아주 만세 불렀습니다. 만세 불렀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은 큰 차원에서 왔었을 때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시키셔야죠. 요즘 어머님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학원에 맡겼으니까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학원은 만능 치트키가 아닙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밀히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냥 다른 애가 밥 같이 먹는 공부 잘하는 A 학생 어머님이 이 정도는 해야 돼 하고 막 그런 거에 너무 동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선행 잘 됐다고 해서 다 잘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얘기 드릴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고등부를 이 동네에서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서울대도 보내고 또 잘 못 간 아이들도 있고 해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결론은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예.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참? 몇 번 수학상을 봐야 1등급 받나요? 이런 거. 궁금하세요? 어떻게 받느냐? 예. 그리고, 얼만큼 받아들였느냐. 정말 그게 중요하지.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요. 여기 붙어 있는데, 재재작년에 신땡땡이라는 학생, 재원고등학교인데, 얘가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갔는데, 얘가 이제 제가 예비고일 때 데리고 시켰거든요. 1월 달에 수학상, 지금도 보면 수학상, 2월 달에 수학하러 하는데 매일 오게 해요. 저희 예비고일들은. 그래서 공부하는 어떤 좀 자세도 만들고, 2월 달에 도망갔어요. 끊어버렸어요. 너무 힘들다고. 수학화가 안 돼 있는 거.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극단적인 예죠. 근데 실제적인 예예요. 네, 저기 수기도 붙여져 있어요. 저 게시판에.
예, 여기서 클리닉도 했었거든요. 알바도 했었거든요. 제가 졸업시켰다 보니까. 그 걔는 도망가서 다른 학원, 널널한 학원 가가지고 하다가 1학년 2학기 때 돌아왔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1학년 1학기 거는 저한테 1월 달에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울고 먹은 것 같아요. 2학기 내용을 가지고 안 배웠다 보니까 이제 먹구름이 확 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해서 뭐 2학기 때는 뭐 2등급 하다가 2학년 때부터 1등급 계속 해가지고 다른 과목도 잘하니까 예, 서울대 갔어요. 극단적인 예는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저는 너무 현실적인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대신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 가기 싫다 했었을 때 학원을 가게끔은 만들어 주시는 거 어머님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너무 편하게 가세요 요즘에. 근데 결과만 바라세요. 예, 어머님은 좋은 어머님이 됐으면 좋겠고 학원에서 악역을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와야 악역을 담당하죠. 예, 와야. 아이고 우리 애는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버님은 뭐 하시냐? 아버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무서운 분이 한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뭐 아니면 용돈을 뺏는다든가 뭐 학원 한 번 더 안 가면 용돈을 못 주겠다. 너도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약간 좀 냉정하게 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자아가 사춘기 오고 뭐 중2들 막 이렇게 막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지나가겠지. 근데 지나가는 건 좋은데 그때 공부 안 한 부분들은 나중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하자 하고 그냥 냅두고 예, 학원이라도 가서 좀 안전에도 있어라. 이런 거라도 하다 보면 머리가 늦게 트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머리가 늦게 트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너무 푸싱을 하시다 보면 반발을 합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가 좀 뻘쭘하신가 본데요. 그 초중 졸업할 때 수학을 적어도 어디까지 해야지 되는지 아주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가 아무 의미 없었던 거예요. 애들마다 다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는 하시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애들이. 네. 늦게 머리가 튀었어서 너무 늦게 튀면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뒤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엄마가 조금 이렇게 간극을 좀 좁혀줄 수 있다면. 제가 여기 전제를 한번 드릴게요. 큰 학원에는 설명회를 마케팅 팀이나 설명회 팀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옛날에 강사였다가 이제 설명회 위주로 해서 다니면서 설명회 하고 큰 학원들은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6학년 때 수학상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물론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수강료를 받는 학원이지만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대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 응용 심화라면서 막 교재만 레벨을 막 올리고 애들은 뭐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막 진도는 겁나 빼고 이렇게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1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딱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또 현실적인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걸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고등학교 과정이잖아요. 네. 고등학교 과정인데 지금 중1 학생인데 중1 과정 6학년 학생인데 6학년 께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근데 어머님들이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컨대 줄넘기를 해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1년을 한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1년 한 애만큼 내가 3개월 만에 따라가겠어 해서 3개월 동안 무지하게 연습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몸에 체득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렇게 오랫동안 압축해서 4시간씩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예컨대 제가 이 기간에 대한 말씀 드리는 게 수학상을 예전에 1월 내내 했어요. 주 5일을 하면서. 그럼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실수가. 근데 재현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급하니까 원래 하루에 한 2시간만 공부해야 되는 수학 시간을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인데 6시간을 하루에 해서 압축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빵꾸 많이 납니다. 그럼 어머님 이제 아드님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몇 학년이죠, 어머니? 초5고 딸 아들 둘 다 쌍둥이에요. 아, 초5등. 네네. 초5요. 1년 남은 거잖아요, 이제. 근데 뭐 자급한 건 아니고 그냥 저희는 사실 아기가 어리니까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애가 받아들이는 만큼만 선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지금 중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아직 이제 5학년 정도니까 중3 거까지 올라가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잘 하고 있는 건데 5학년인데 중3 거, 중2거 중2 거까지 하면 그러면 중학교 동안에 충분히 고등학교 지금으로 기준 잡으면 수학 상하, 수원 수투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속도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사실 할 게 수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목도 많고 다 밸런스를 맞춰서 잘 해주려면 적어도 내가 수학은 어디 정도까지 해주고 영어는 초등 졸업 때까지 뭐 어디까지 하고 싶은 이 엄마 욕심.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오늘 또 강본장도 마찬가지고 목표를 어머님이 정하시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어머님이 정하시면 안 돼요. 그게 네. 이제 이게 아까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성장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고 네. 이게 약간 마라톤처럼 보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마라톤처럼 보죠. 마라톤이란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마라톤처럼 결론은 대입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잖아요. 1차적 목표가. 그렇다면 마라톤처럼 아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니면 공백기가 없도록 공부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1 올라갈 때까지 무엇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마케팅 팀이 아니고 저는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다 똑같이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라고 저희가 하면 밥을 좀 드릴게요. 아, 네네네. 강 본장님 한번. 위는 상은 없어요. 그 뚜껑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아이가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는 그 위에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바닥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 네. 어머님들이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디까지 가르쳐서 보내셨어요? 한글 띄고.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애가 원하는 만큼만 해서 보냈어요. 아, 그래도 한글은 띄고 갔죠. 하나는 떼고 하나는 못 뗐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글을 떼고 보내자가 초등학교 어머님의 처음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수학은 숫자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그리고 더하기의 연결이 곱셈이다라는 거, 그거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중등과정은 문자 연산이에요. 문자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숫자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오면 아이들 계산 되게 어렵거든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어서. 근데 그거를 연산을 그 정도까지 시키고 문자의 연산까지만 시켜서 보내면 그 이후에는 탄력이 붙어서 잘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어느 어머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저희가 하는 친구 어머님인데 제가 되게 이뻐하는 친구거든요. 3월에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과정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온 친구였어요. 이 친구 많이 고생하긴 했어요. 본인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지금 중3 때 공부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와도 된다. 못하고 와도 된다. 다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까지 가서 그 선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촉박하다라는 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냐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자 연산과 숫자 연산까지라도 해서 보내시면 그 이후에 연산만 잘하면 나머지 얻는 거는 쉽다.
적어도 저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네, 기준, 지금은 이거는 넘겼으면 하고 있는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여기는 그러면 네, 몇 번. 여기는 그러면 아이가 다 늦게 트이는 애들도 있고 빨리 트이는 애들도 있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늦게 트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6학년이다. 그럼 6학년 아이들이 한 5명에서 6명에서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할 텐데 만약 조금 더 늦게 트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케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대1로 가는 거예요. 1대1로 가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1대1로 가는 것이 중학교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고등부도 일부 반이 그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진도가 다 같게 그냥 때려놓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는 내신을 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3등급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2등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중학교 내신이라는 건 특목고 안 가면은 솔직히 기분 나쁘고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개 틀렸냐 뭐 이런 어떤 약간 러프한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내신이라는 게 아직까지 있으니까, 물론 예비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좀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무학년제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워낙 천차만별이에요. 잘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또 아직까지는 정말 사탕 먹는 게 더 좋은 아이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공부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제 가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도 네. 문제 시중 교재를 이용해서 가르칠 때도 보통 저희가 이제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 이제 아이가 뭐 기본 그러니까 얼마큼 표현을 채점을 해서 몇 프로 이상 맞고 얘가 이제 이건 소화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문제 그쵸. 응용, 심화로 이제 네. 상태를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뭐 학원들도 커리가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칼은 지금 중등 과정이 그러면 이제 그 한 교실에서도 개별 진도를 나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가 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네네네. 강 번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기본교재 이후에 이제 단계가 응용심화라는 단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기본 교재도 아이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어휘력이 조금 되는 친구들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설명을 한 명 했을 때 좀 잘 알아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념서라고 하는 게 다른 친구들의 응용서가 개념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그 안에는 개념은 똑같지만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어려운 것 뿐이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그게 개념서가 될 거고, 그러면 다른 친구가 심화를 한 교재가 지금 여기 아까 보셨듯이 1품 교재가 그 친구는 복습 교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친구는 1품까지 어느 정도 풀고 저희가 이제 블랙라벨 문제 정도를 계속 추가로 조금씩 주는 거죠. 문제 난이도 차이는 많지 않아서. 그럼 이 친구가 블랙라벨의 문제 어려운 문제도 곧잘 푼다. 그럼 바로 선행으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 교재를 풀고 그 다음에 복습 과정에는 이제 한 단계 높은 이제 교재를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는 게 문제집 선택을 할 때 이 친구가 60%는 풀어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약간의 힌트 정도 해서 60% 이상은 풀어내야 하고 나머지 40%는 같이 개념을 다시 짚어가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복습 과정으로도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그 기본서를 2번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습 과정 자체가 기본서가 복습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굉장히 그게 효율적인 게 아이들 기억이라는 게 한번 그렇게 보고 나면 문제 숫자만 바꿔도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라고 인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 그 아이들이 이미지는 기억을 잘해요. 몇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있는 문제 내가 틀렸다는 기억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전에 틀렸었는데 라는 기억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그걸 맞추잖아요. 그럼 신이 나요. 그러면 그 문제의 숫자 바뀐 유형은 다 잘 풀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문제집을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풀리면 이 친구는 숫자만 바꿔도 다른 문제라고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냥 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쉬운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아이마다 조금 다르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런데 그 선행을 그래서 빨리 못 나가는 경우도 사실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현행에 계속 몇 번 돌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집을 계속 매스 올리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집 한 권을 다 풀리긴 좀 힘드니까 매스 올리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주면서 사고를 넓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한 20분 정도를 그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막 선생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라는 거는 정말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아파야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사고가 하나씩 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확 튀는 때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좀 고민하고 어느 순간 이제 사고가 트이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예. 나중에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돼요? 저희 레벨 테스트는 일단 과정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전 단계,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중1 2학기를 하고 싶다, 해야 된다 하시면, 중1 1학기부터 먼저 레벨 테스트 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간다. 학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1년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상황이 워낙 초등학생들은 상황이 워낙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어머님은 어제 눈높이로만 중1 과정을 다 끝냈다라는 6학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1 과정을 전체를 한번 보고 싶다 하셔서 중1 과정 테스트는 그거는 뭐 저희 탄력적으로 합니다. 상황 보고. 네. 네. 1대1로 하셨는데요. 네. 그 한 클래스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몇 명까지 최대한 넣어서 진행이 되는지. 네. 5명. 5명이 맥시멈이에요? 5명에서 6명인데 6명인데 저희가 균등하게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념 설명은 네. 개념 같은 설명은 이게 5명이 들어가 있으면 애들한테 할당이 된 시간 동안 그 개념 설명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따로따로 따로 합니다. 하고. 따로따로 하고 자기주도가 되는 친구들은 가끔 저희가 동영상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 태블릿으로 잠깐 보여주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옆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동영상을 보더라도 옆에서 추가적인 개념, 그 다음에 문답식으로 개념 이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죠. 네. 선생님이 보시고 네. 학생이 개념이 넘어갔다 하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네. 지금 요즘 보면은 주위 엄마들이 네. 숙제를 할 때 네. 저는 아직도 둘째를 제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거든요. 네. 근데 어떤 주위 사람들 보면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 어떤 분은 학교 도와주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해줘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몇 학년 학생이죠? 5학년. 5학년이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나중에는. 고등학교 저희가 이제 중학생들은 아예 답지를 뺐죠. 대부분 학원들이. 왜냐하면 답을 베끼니까. 근데 고등학생 때 제가 알깨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니네가 해설지 이제 가지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해설을 보면서 자기가 맞았더라도 답에서 더 효율적인 해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적용시켜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단계는 그 단계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옆에서 봐주시는 거는 어찌 보면 흥미 유발, 그 다음에 약간의 긴장감, 푸싱,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좋아요. 이해하기에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처음 개념을 보는 단계에서는 좀 필요하죠. 근데 혼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긴 해요. 그게 혼자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최종적으로는. 그럼 심한 문제 같은 건 되게 어려운 거 할 때도 그렇죠. 도와주지는 않아야죠. 한 번 하고 나서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거에 대해서 다시 뭐 토의식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죠. 나중에는. 근데 아직까지 자기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직 20분, 30분밖에 안 되는데 엄마는 그냥 딴 거 하고 있고 그러면 얘는 딴 거 하고 있고 자꾸 이제 그림 그리고 있고 이러면 그 자꾸 저한테 의지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의지는 어차피 좀 떼야 됩니다.
예. 생각하는 것도 예. 떼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떼시면 안 되고 살살살살 나오셔야죠. 그거는 맞아요.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걸 어려워하죠? 일단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지는 않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자꾸 옆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하고 그게 문장을 읽었을 때 네, 문장이 길어지면 네네 맞아요. 스크린에서 읽어보라고 하면은 네네. 이해를 하는데 그거 하는 게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문해력의 문제죠. 뭐 이제 문제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근데 어머님 자꾸 읽어주시면 이 친구가 나중에는 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읽고 조금 밑줄도 쳐보고 여기 주어진 조건이 뭔지도 한번 1번, 2번 체크도 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볼 때 항상 위에서부터 영수가 이거부터 읽는 게 아니라 뭐뭐를 구하세요. 그래서 거기부터 읽는 거예요. 애하고 그렇게 시키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뭘 구하세요라는 걸 먼저 읽고 위에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있었는지 1번 동그라미 해보고 2번 동그라미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모르면 물어봐 이렇게. 네. 무엇을 구하는지를 먼저 네, 알고 네, 네. 문제를 보는 게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그게 맞아요. 예. 좀 문제가 길어지면 아, 예. 영수가부터 보지 말고 밑에 있는 뭘 물어봤는지부터 봐야 위에 조건들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풀다가요 정답은 맞았어요. 근데 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식이랑 자기가 했던 거랑 조금 틀리면 그거는 어떻게 조정을 다 나쁘지 않으면 그 방법도 맞으면 놔두셔야 돼요. 이 수학이 하나로만 가지 않거든요. 창의력. 네, 수학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맞아요. 너무 정리화시키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사고가. 네. 중3 아이들은 네. 중3 아이들요. 네. 분반을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건지. 어디요? 분반? 아니 중3 아이들 네. 구입을 여기서 하잖아요. 네. 그럼 반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 반을요. 시험을 보는 건지. 예비고일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예비고일. 과정이 얼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과정별로 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원생이에요. 재원생들도 아. 마찬가지예요. 저희 배치고사를 봅니다, 이번 주에. 시험 봐요. 예, 배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제 담임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담임 선생님이 어느 과정까지 했고 어느 정도 지금 저기 공부가 되어 있다라는 걸 판단해서 배치고사하고 접목을 해서 단편성을 하죠. 평가로 몇 명씩 끊는 거지. 그게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네. 저희가 구교대가 달라질 거예요. 이 주교대는 같이 쓰되 아이마다 구교대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레벨이 달라서,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데 어떻게 반이 뭐 레벨별로 반편성이 되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과정을 일단 기준 잡고요. 그러고 나서 학생이 얼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그 기본 교재가 있고 고등부는요. 그 다음에 수준별로 부교재를 선정을 해요. 담임 선생님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그거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교재 선정을 하지 잘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주죠. 그런 식으로. 네. 고등부요. 고등부는 반이 정원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5명에서 10명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좀 많을 수는 있어요. 네, 그거보다도. 선생님 근데 이제 학원마다도 반마다 보면은 네. 레벨마다 심화를 받는 반이 있고 네. 그건 이제 아예 역량인 거잖아요. 고등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중등부요? 예. 그렇죠. 역량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심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모들 엄마들마다 뭐 심화가 중요하다 선생님 중요하다고 네. 근데 심화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또 심화를 다뤄줬으면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 심화 반에 아이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이는 계속 그 기본이나 뭐 그 언저리 이제 그런 내용들만 배우면서 계속 이제 학년이 넘어갈 학원들 보면 네. 레벨이 뭐 최상위 반은 무조건 이제 심화서를 계속 이제 아이들 돌리는 거고 네. 이제 밑으로 내려올수록 심화를 다뤄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학원들도 보통 그렇게 이제 근데 칼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학년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무학년제고 아이 개별 이제 수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아이가 수학하면 그 다음 단계 뭐 이렇게 심화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판서 수업 위주로 되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반편성대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쪽 커리큘럼대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있으나 저희는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이란 걸 했으면 응용이란 걸 꼭 넘어가야 되고 응용 넘어가면 심화를 넘어가야 되는 어떤 약간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면 기본은 얘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개념서를 다른 책으로 해서 개념서를 더 보고 싶다 하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2번 풀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똑같은 책을 다시 사와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은 제한이 돼 있고 전제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5학년인데 중3까지 시간은 딱 제한돼 있고 그 제한된 시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교재 선정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강 원장님이 60%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70%라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30%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2페이지에 10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3문제는 계속 고쳐야 돼요. 근데 책을 저희가 어제 재영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했는데 직접 보충을 했는데 책이랑 프린터가 이만큼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30%, 40%의 문제들을 다 오답을 했다. 그럼 그게 소화가 안 된 거죠. 어찌 보면. 그 책이 안 맞는 거죠. 레벨에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심화를 하면 그 정확하게 어떤 의미셨죠? 그러니까 심화를 다루고 싶어도 그러면 저희는 시스템상으로는 융통성 있게 커리큘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화를 하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아이가 이제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그쵸.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심화를 기피하는 학원, 그러니까 학원 자체가 그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어머님들하고 신뢰관계가 있다면 충분히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심화라고 해가지고 심화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화도 그냥 계산만 더럽게 만드는 심화들도 있고요. 정말 개념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난처해요. 어머님들이 막 심화만 계속 해주세요 이러면 뭐 제 고등부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문제들이 많은 대신에 또 계산도 굉장히 더럽고 이게 본질에 좀 벗어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어요. 네. 되셨나요? 또 이게 지금 한서 수업이 아니고 개별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 만약에 5학년인데 1학년 문제를 이제 중학교 1학년 문제를 선행을 나갈 때 개념이 판서는 선생님이 이게 디테일하게 모든 애들을 모아놓고 하니까 개념을 빈틈없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이거는 5명을 앉혀놓고 시간 배분적으로 하다 보면 이 개념에서 좀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설명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판서 수업의 좋은 점은 개념을 완벽하게 좀 그러니까 뭐 100% 이해는 못하지만 듣고 좀 길게 들으면서 시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주어진 시간 내에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급하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이 좀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를 고등부에도 마찬가지고요. 집합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은 5분밖에 안 돼요. 개념만 딱 가르친다면. 근데 그 플러스에서 그럼 뭘 하고 있는 거냐? 그거에 관련된 거 이게 이거야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머님. 꼭 굳이 보자면 예를 들어 집합 지금부터 얘기해봐 그러면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고 뭐 원소는 이러고 무엇이고 하면 솔직히 한 페이지로 끝나요. 딱 빡빡하게 넣으면. 근데 개념서들 보면 몇 페이지씩 나오는 게 옆에 무슨 그거에 관련된 문제 내려오고 또 관련된 문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그 답변에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주도가 되는 친구들은 저희가 메솔릭 동영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동영상도 보여주기도 해요. 보여주기도 하고 다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 개념이 긴 단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념이 긴 단원들을 한번 보여주고 옆에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은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내가 못 풀면은 네. 이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다시 한번 피드백.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시스템인 거죠. 네. 그게 저희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서 수업은 그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피드백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게 우학연제입니다. 그러면 네. 그 판서 수업은 아직은 5학년 애들은 그러니까 판서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 판서라는 게 애들한테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집중력이.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판서 수업이 가능한 나이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저는 5학년 됐으니까 판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엉덩이 늦는 친구들은 중학생들도 집중 잘 못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2시간 동안 다른 거 이렇게 저희 설명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